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매주의 남자 이동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제가 또 요즘 송우진 씨한테 관심이 많아져서 검색을 네. 해보니까 우리를 벌써 커플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동 커플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 별명도 생겼나요? 네, 이름에 우자 들어가고 동자 들어가서 우동 커플이라고 네.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뭐 로스트 인 더스트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우, 저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른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씁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감정도 많이 제가 생겼고. 추천드려서 보셨을 텐데 혹시 저를 욕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좋았죠? 네, 좋았어요. 그럴 네. 줄 알았어. 네, 네, 그래.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로스트 인 더스트는 사실 범죄 영화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은행 강도 이야기인데 일단 제목부터 네. 이게 원제가 다른 제목이잖아요. 원제는 헬 오어 하이 워터라고 무슨 그래서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찾아보셨다면서요.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르는 속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네. in any case의 뜻이더라고요. 네.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네.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 가사죠. 네네네.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잠깐 풍경샷 같은 거 나올 때 노래가 흐르는데 노래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삽입된 영화이기도 한데 중간에 보면 그 로스트 인 더 더스트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차가 질주할 때. 근데 국내에서 이런 거 나오면 꼭 정관사 빼잖아요. 그래서 뒤에 또 더자가 들어가서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목이 로스트 인 더스트. 자, 로스트 인 더스트의 뭐 제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일단 또 목소리 하면 또 송우진 씨니까. 네.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 은행에 차압되고 온갖 빚더미에 시달리는 두 형제, 테너와 토비. You hear about these bank robberies?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치밀하게 은행 강도를 계획하죠. Everybody get on the ground!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베테랑 형사 해밀턴이 그들을 추적하며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Start the car! 형 테너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점점 수사망이 좁혀집니다. You wanna get us killed? Ah! 과연 두 형제는 완벽 범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행 강도를 둘러싼 숨막히는 추격전. 오늘의 무비썸 로스트 인 더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그 배우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제프 브리지스 같은 명배우도 나오고 또 크리스 파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죠.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네네. 저 사람이 스타트rek에 나온 그 사람이라니. 보고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와, 네. 끝나고 알았네요. 남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걸로. 아, 진짜 외국 사람 구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에바 그린 같은 배우는 10년 전에 보고도 기억할 수 있는데. 한눈에 알아보죠? 그쵸. 네. 크리스 파인 저도 뭐 영화 여러 편을 봤지만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연기가 제가 본 크리스 파인의 베스트가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나머지 배우들도 연기를 다 워낙 잘하잖아요. 형으로 나오는 벤 포스터도 연기가 참 네. 좋고 제프 브리지스야 뭐 아카데미까지 받은 네. 훌륭한 배우니까. 근데 크리스 파인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연기력에 대한 발견에 해당하는. 네. 근데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봤더니 크리스 파인이 바로 스타트랙을 찍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일정이 2주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찍었냐면 크리스 파인 중심으로 크리스 파인만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2주 반 동안에 찍었대요. 아, 이 영화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배우의 경우에 우리도 사실 모든 일정을 다 송우진 씨한테 맞추죠. 또 말도 안 되는 말씀. 매주 요일이 달라지죠. 거짓말 너무 잘하시네. 진짜. 우리가 친하긴 친하구나. 그런 것처럼 네. 주연 배우가 너무 스케줄이 중요하니까 일단 거기에 모든 일정을 맞춘 거죠. 저는 이게 이 영화의 플러스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영화 연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보통 안 찍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먼저 찍고 첫 장면은 네, 맨 네, 마지막에 찍고 이런 일도 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크리스 파인에 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2주 반 동안 매일 찍는 거죠. 그럼 배우 입장에서는 어떨까? 연기하기가 너무 집중할 좋죠. 수 있는. 그렇죠. 배역에 그대로 몰입될 수가 있고 그 감정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잖아요. 로스트 인 더스트를 보면 그렇게 크리스 파인의 또 그 벤 포스터의 그 형제간의 그 케미가 영화 속에서 너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남부 텍사스 출신의 두 형제
그 어떤 표현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연기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형제처럼 보여요. 네. 사실은 둘이 이제 결국은 은행을 같이 터는 얘기인데 성격은 많이 대조가 되죠. 네, 일단 형은 정말 대책 없는 형이죠. 천방지축이고 사고 뭉치고 그렇죠. 감정에 충실하고. So good. This ain't your first rodeo. What'd you bank? More money. 동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네. 머리가 좀 더 좋고 이지적이고. That's out of business branch. That's not part of the plan. I'm not driving a stolen getaway car. Look, get Indian casino. 그런데 이혼을 한 상태이고 자기 아이들은 지금 전처랑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1년 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 1년 전에 헤어진 거죠. 네. 한 명은 1년 전에 헤어졌고 한 명은 1년 전에 감옥에서 돌아온 거죠. 그런 어떤 형제 간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제프 브리지스 연기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제프 브리지스가 워낙 연기를 워낙 잘하죠. 이런 남부 사투리라고 하죠. 그런 걸 또 듣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Not enough to do it every day. 카우보이 모자도 굉장히 잘 네.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웅얼웅얼하는 그 특유의 어떤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되게 남자답다, 멋있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린트 이스트우드 연기 비슷해요. 그런 캐릭터 비슷한데 사나이스럽고 좋은 소리 절대 안 하고 근데 사실 속은 굉장히 따뜻한 네.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걸로 가장 그 제프 브리지스가 잘하는 배역 중에 하나가 더 브레이브라는 영화 있었어요. 코엔 형제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도 이제 서부극인데 거기서 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네. 이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캐릭터이지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든 감독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감독 자체는 데이빗 맥킨지라는 감독입니다. 네. 벌써 한 10여 편의 영화를 만든 중견 감독인데 우리나라에선 할람포라는 영화가 있었고 영 아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아주 많이 인기가 있는 감독은 아니죠. 네, 잘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그렇죠. 않았죠. 근데 영화를 보면 연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보았던 데이빗 맥킨지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영화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감독만큼 중요한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테일러 쉐리던이라는 이름인데 각본. 그렇습니다. 네. 이 테일러 쉐리던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나리오 할리우드의 작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네. 있었죠. 그 영화에서도 각본이 참 훌륭했는데 연출도 훌륭했지만 근데 그 영화와 이 영화에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서부 텍사스의 멕시코 국경 지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건데 테일러 쉐리던 자체가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렇게 향수를 갖고 있고 그 지역의 달라졌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의미로 쓴 영화가 이제 시카리오고 정반대로 또 쓴 영화가 또 이제 러스트 인 더스트. 거기서 태어났군요. 네네네. 네. 영화를 딱 보면 그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요. 네. 너무 잘 알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풍광 같은 것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고 되게 일단 경치가 촬영이 너무 좋죠. 예,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이 쫙 이렇게 있고. 한국에는 지평선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멋있다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아름답다는 게 여러 가지인데 꽃도 있고 화원도 있고 그래서 알록달록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황량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가 그렇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먼지가 샥 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제목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먼지가 러스트 인 더스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그런 쓸쓸한 기운을 갖고 오게 한 것이 이제 인물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풍경을 잡는 촬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작품. 딱 그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어떤 색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모래빛이 나는 그런 노란색 약간 예 노란. 그런 게 감도는 어떤 전반적인 느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네, 이 영화에서 촬영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막의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상대적으로 그 여백들 속에 등장하는 사막에 아무것도 없음 이런 것들 촬영으로 너무 잘 담아내기도 있고 또 이제 하늘을 잡아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공간을 담아내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자체가 영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생각했는데 이제 작가로 얘기하면 코맥 메카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네.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그렇고 코맥 메카시 별명이 서부의 셰익스피어예요. 그럴 정도로 그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이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영화에 너무 잘 녹아 있어서 만약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자극성은 좀 떨어지죠, 이 영화가.
그렇죠. 막 너무 막 이렇게 장면 막 엄청난 장면들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 끔찍한 그 표정들이 막 생각이 나서. 나는 일단 그 단발머리 하나만으로도 예. 그 재미가 10분 가지 않나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일생일대에. 그 아직도 이렇게 막 잔인한 어떤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떠올리면. 네. 그 정도로 아카데미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영화였는데 어쨌건 로스트 인 더스트도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쓸쓸하고 이런 황량한 정서 같은 것이 바닥에 흐르는데 인물들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허무주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느껴져요. 특히 이제 동생 형이 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것 같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사람 같지만 하는 말이나 가만 보면 뭐 어차피 걸릴 거 빨리 한번 다음 걸 털자고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잡힐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네. 둘이 처음부터 뭔가를 염두에 두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호텔 직원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생애 마지막 날에 날 떠올리면서 웃을걸요? 이런 말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도 말이지만 사실 그 말에 담겨 있는 굉장히 어떤 염세적인 기운 이런 것들이 인물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나머지 한 축이 은퇴를 앞둔 레인저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관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프 브리지스가 맡은 마커스라는 인물이 있고 그 마커스의 그 부관에 해당하는 알베르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한 축이잖아요. 그 제프 브리지스는 정말 입만 열면 독설과 농담과 막 찌르는 농담들이잖아요. 또 아프게. 인종에 대한 얘기들 막 하고. This is what they call white man's intuition. 상대방도 안 지죠. Sometimes a blind pig finds a truffle. 하나도 안 지고 그냥 그거를 정말 인종차별이라고 또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고. 그렇죠. 영화에서는. 둘 사이에 끈끈한 어떤 그 본드가 있는 게 딱 느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쁘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사나이들의 세계인 거죠, 소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염세적인 기운 얘기할 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커스과 알베르토가 모텔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투숙했을 때 텔레비전에서 이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어떤 성직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커스가 아주 싸늘하게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늘하게 말을 하는데 이 영화 전체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삶의 밑바닥에서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범죄 스토리 같이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어떤 비장하면서 염세적인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깊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범죄 영화고 쓸쓸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지만 의외로 또 코미디 장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두 번째 은행강도 씬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장면이요. You got a gun on you, old man? You damn right I got a gun on me. Y'all gonna steal my gun too? 할아버지가 뭐 총을 들이대도 뭐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블랙 코미디 영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행강도가 바로 나가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따라 나가서 막 그 범인들 향해서 주인공들 향해서 총질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들 4명도 집중적으로 잘 살리고 있지만 조단역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그 지역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쓴 각본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사스 가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가보셨어요? 전혀. 그렇죠. 네,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 좀 짧게 여행한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 뭐 텍사스의 정서, 뉴욕의 정서, LA의 정서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훌륭한 영화는 마치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간 것처럼 그곳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남자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한국 영화가 잘 만들면 저는 미국 사람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텍사스 사람들의 굉장히 거칠면서도 강인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는 그런 그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죠. 저는 그 텍사스 제일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총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다들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공권력이 기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자기들 지켜내려는 뭐 그런 정서가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보안관이나 뭐 레인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미국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서로 중첩되는 이상한 경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일종의 뭐 자경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안위는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8세기 중엽 뭐
초반 중반에 미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국가 권력이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자치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것을 권력을 위임한 보안관이 있다든지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집에 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미국에 이어지게 돼서 남부 사람들은 지금도 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뉴욕이나 LA 사람들은 덜 하죠, 그런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찌됐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자기 총으로 자기의 안위는 스스로가 지키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고 가장 재밌는 장면은 그 할머니 웨이트리스 아닙니까? 욕쟁이 할머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딱 그 욕쟁이 할머니라고 할 수 있죠. 뭐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런 거죠. Howdy, ma'am. How you doing today? Hot, and I don't mean the good kind. So what don't you want? Pardon? What don't you want? Oh, well, 뭘 먹을 거야가 아니고 뭘 안 먹을 거야? 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문한 메뉴라고는 스테이크밖에 없는데 당신 뭐 먹을 거야? 이러면 스테이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You know, I've been working here for 44 years. Ain't nobody ever ordered nothing but T-bone steak and a baked potato. 스테이크도 어떻게 요리하냐? 그럼 뭐 미디엄 웰던이냐, 웰던이냐 등등 있을 텐데 그냥 디폴트로 다 미디엄 그렇죠. 웰던이죠. 뭐 미디엄 웰던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그래서 또 손님으로 간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마을의 그 레인저인 그렇죠. 마커스랑 그 부관이 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만큼 좀 이렇게 좀 강인한 면이 있는 곳이 아닌가 텍사스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고 가니까 마커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식당은 절대 털릴 리가 없겠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얼빵한 이 두 형제 같은 사람이 이런 식당에서 털려고 하면 진짜 맞고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벌서고 있을 것 같은 코미디가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가 심각하고 굉장히 쓸쓸하고 슬픈 영화라서 그렇지 보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많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포스터 이미지만 보고는 네. 되게 잔잔한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하나도 지루한 게 없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진짜 그렇죠. 보는데 영화적인 재미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범죄 영화와 사실은 장르적으로 보면 서부극을 합친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의 탈을 쓴 서부극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가 가장 훌륭했던 시절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고전 할리우드의 전성기를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뭐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을 했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바로 그 70년대 초중반에 미국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이전과 달랐던 아주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혹은 대부 같은 뭐 너무 많죠. 그런 영화의 기운들, 사실적인 범죄 영화 혹은 수정주의적인 서부극 영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려내서 만든 영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클래시컬한 그런 고전적인 향취가 살아있는 멋진 영화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부국의 향취가 느껴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무법자들에 관한 서부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부국의 전형적인 서사 중에 하나가 이 무법자들은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좋은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죠. 그래서 이 대결에서 악당은 어디선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예감하면서 보안관이나 마을 사람들은 무장을 한 채 악당이 오는 길목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마커스와 그 부관이 하는 일이 사실 수사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냥 주장창 기다리는. what's the plan? We're gonna watch that bank like a deer feeder. In time, we'll be right. 아니 그 앞에 있는 은행을 털러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범인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거든요. 그 제프 브리지스는 아주 확신을 하죠. 나의 감을 믿어라. 것이다. 넌 따라오기만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글로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랑도 하고 이런 그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부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두 형제는 사실상 서부국에서 무법자처럼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디언처럼도 보여요. 서부국에서의 인디언. 네네네. 네.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런 처지로 은행이나 뭐 석유회사나 이런 소위 이제 가장 팽창하는 그 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에 자기 살아갈 터전을 뺏기는 사람들로 형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야기의 그 어떤 단계로 본다면 그때 그 인디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버린 그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형이 혼자 이제 사실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가죠. 동생하고 같이 가서. 그렇죠. 형은 이제 거기서 포커를 치고
동생은 그냥 술을 마시게 되는데 형이 포커를 칠 때 옆에서 계속 그 배팅을 좀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두 사람이 계속 세게 신경전하면서 배팅을 하다가 마침내 으르렁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코만치의 코만치죠. 후예였어요. 네. 그래서 코만치가 누군 줄 알아? 모든 사람이 적이지 하면서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릴 때 그러면 나도 코만치야 라고 형이 똑같이 맞섭니다. 이 장면은 이제 물론 그 남자들끼리의 수컷끼리의 힘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사실은 그 형이 인디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현대의 이런 삶의 터전 같은 것을 뺏기고 내몰리는 하층민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인디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지점이 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들이 보통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 그런 운영권을 주잖아요. 네네. 그런 점도 되게 묘한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 그다음에 수정주의적인 서부국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현실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영화의 위대했던 시절에 그런 공기와 만듦새를 다시 현대에서 또 멋지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무비 속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김재웅님의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본 부분이 어디인지를 질문하고 싶다고 김재웅님께서. 계속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범행을 하러 가고 뭐 도망을 가고 그런 장면들에 이제 풍경들이 이제 마을의 풍경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입간판에 어떤 글자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 거기에 무슨 채무 변제, 채무 변제가 영어로 뭔가요? 그냥 빛 이렇게 써 있어요. 빛. 댓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써 있는 막 네. 그런 장면들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네. 아닌 척하면서 지금 황폐화된 어떤 저소득층, 중산층의 어떤 현실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엔딩 두 남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3부에서. 네, 3부에서 살짝 또 떡밥을 뿌려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러면 김정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화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조연이지만 제프 브리지스가 굉장할 것 같아요. 제프 브리지스의 필모그래피 중 베스트 연기는 뭘까요? 많이 정말 눈에 익은 배우긴 하지만 이게 조연 같은 것들도 많이 영화에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작품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제프 브리지스가 나이도 많지만 40여 년째 주연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뭐 큰 영화들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프 브리지스의 영화를 하나만 꼽으라면 위대한 레보스키라는 코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연기 자체가 화려한 연기는 아닌데 영화 자체가 워낙 그 블랙 코미디 비슷하게 훌륭한 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프 브리지스 영화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아마도 크레이지 하트 아닐까? 크레이지 하트. 네, 거기서 이제 퇴락한 가수 역을 맡아서 아카데미 심지어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하나만 더 꼽으라면 사랑의 행로. 미셸 파이퍼 나왔던 그 영화죠. 지금 다른 영화들은 다 기억 못하고 계시다가 이 사랑의 행로 얘기하니까 미셸 파이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영화의 미셸 파이퍼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엄청났어요. 저 어렸을 때 보고 네. 정말 와 이렇게 좀 잠을 못 잤어요. 피아노 위에서 왜 누워? 네, 앉아서 불러도 되는데. 그 어린 시절을 또 한순간 또 미셸 파이퍼의 가장 멋진 모습이기도 하고 약간 로맨틱하면서 또 쓸쓸하기도 한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 거잖아요. 삼각관계를 그린 굉장히 멋진 재즈 영화죠. 네. 거기서 제프 브리지스를 보면 아주 약간 나쁜 남자 같은 느낌? 근데 아주 매력 있는 그런 과묵하고 또 이런 멋진 매력적인 남자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범죄 드라마물을 장르로 삼는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는 드라마에 더 가깝고 또 어떤 영화는 범죄물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둘 중에 어느 장르에 더 가까운가요? 하고 한민성님께서 네. 보시기 어떠셨어요? 기본적인 얼개는 확실히 범죄 영화죠. 범죄 은행 강도 은행 씬으로 강도 시작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데 범죄 영화라고 하면 이 범행이 성공할까, 쟤네들이 잡힐까 뭐 이런 점에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저 주인공 두 명이 왜 저런 짓을 하게 됐을까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후반부에서는 범죄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에 더 가깝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영화를 흔히 이제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는데 범죄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루는데 그 자체에서 주는 어떤 장르적인 재미는 이 영화에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도둑들 같은 영화, 네. 혹은 오션스 11 같은 영화. 그 범행 자체가 되게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범행 성공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맞아 들어가고 혹은 실패하는가를 보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뭐 기가 막힌 어떤 뭐 트릭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살려내는 굉장히 생생하면서 캐릭터도 뛰어나고 대사도 훌륭하고 연기도 좋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연출도 좋은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비섬 파트 3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입에서 무슨 폭탄이 나올지 모르니까 스포일러를 또 저희가 스포일러 안전하게 스포일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남부인처럼. 아무리 남부인들은 그런 거. 아, 네네. 무슨 않습니다. 잡스러운 뭐 제스처라든지 그런 거 안 해요. 멋지십니다. 네. 거드름 피우는 남자였구나.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결말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 은행 그 강도 짓을 하면서 한 중반까지는 제대로 뭐 총격전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죠? 없죠. 죽는 사람도 없고. 네. 그 동생은 뭐 절대 살인 뭐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맨 마지막 경우에 이제 이번만 털고 항상 영화 그렇잖아요. 범죄 영화에서. 그렇죠. 계속 근데 그 전부터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둘이 너무 그 은행 강도질이 어설프니까 아 어디서 사단이 날까 보는 내내 좀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많은 은행에 가서 사단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황망한 가운데 돈을 털어서 나가는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텍사스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되는 거죠. 고객 중에 한 명이 문자로 이미- 연락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경찰한테 연락하는 줄 알았더니 아빠 여기 무슨 뭐 이렇게 큰일이 났어요. 어서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네 그 청장년들이 이제 네. 총을 총 들고 들고 다 몰려오는 거죠. 똑같은 트럭 포드의 네. F150 그걸 타고 달려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훔치고 돌아가는 거를 심지어는 카체이스까지 벌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은행 그 고객들이나 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범인을 내 손으로 잡겠다 해서 네. 막 총을 쏘면서 달려오는 와.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액션 영화로서의 면모가 거의 없는데 네. 총격 장면들은 또 굉장히 또 사실적으로 갑자기 또 놀랍죠. 그 형이 또 돌격 소총을 꺼내잖아요. 그걸로 뭐 갑자기 그 이전까지 봤던 영화랑 다르게 화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막 총알이 많이 튀는 뭐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 단순히 그것이 볼거리가 아니라 파국에 이르러진 어떤 네. 그런 비극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양측이 서로 대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형이 이제 목숨을 잃는 장면을 굉장히 네. 섬뜩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형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서로 둘이 각오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Love you, Toby. Love you too. 그 이미 둘은 각오를 했구나 이렇게 되기로. 네, 언젠가는 이렇게 걸려서 혹은 누구 한 사람이 사단이 나서 끝날 것이다 아마 예감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비장한 어떤 염세주의적인 비전 같은 것이 사실은 영화에 흐르고 있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에서 사실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마커스와 부관, 네. 그다음 이쪽에는 은행 강도를 벌이는 두 형제, 이 둘 대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진짜 중요한 서사는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형제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자금력으로 네. 이 사람의 집을 뺏어서 집 밑에 사실은 유전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돈을 못 갚으니까 그것을 차압을 해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석유회사의 흉계가 있죠. 거기서 그 중간에 세무사인가 변호사한테 어떤 자문을 청할 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은행이 너희 집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치졸한 수를 썼다. 정말 치가 떨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네네. To see you boys pay those bastards back with their own money? Well, if that ain't Texan, I don't know what is.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생뚱맞게도 그 빅샷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걸 다룬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은행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어떤 저소득층이 그렇죠. 네. 다 착취당했구나. 네. 예. 그것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고색창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는 서부극의 구조고 또 범죄 영화의 구조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약간 성동격서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건 그거지만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송우진 씨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맞서 싸운 게 사실상 이 텍사스 사람들하고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온 거대한 탐욕을 가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그 탐욕을 늘려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운 셈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짙게 흐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제 마커스와 두 사람의,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영화라면 서로 총격전이라도 벌이고 1대1로 그럴 것 같지만 긴장감 있던데 그 전에 굉장하죠. 여기 숨기고 하잖아요. 여기 안 보이게 딱 숨기고 와서 총을. 저거 뽑나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영화는 아주 의외의 방식으로 끝나게 되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마커스도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네. 저쪽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잖아요. 주인공인 그 토비도. 근데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마커스가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니네 형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띨빵한 애고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할 수 있지만 너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쪽은 가족 얘기를 하죠. 네. 이 영화의 설정을 보시면 이쪽은 가족으로 엮여서 그 안에서의 희망이든 아니면 가족 때문에 부양해야 될 책임이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마커스는 홀몸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쪽은 가족이 있고 한쪽이 없는 차이가 그 마지막에 대화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사라져가는 어떤 뭐 공간이든 그 삶의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유장하게 그렸다는 측면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영화를 안 보시거나 책을 안 보신 분이면. 근데 많은 분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이 사라졌다 이렇게 바람 속에서 러브 스토리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제대로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 사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사랑이 아니에요. 레트 버틀러도 아니고. 뭔가 하면 남부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얘기잖아요. 결국은 남부의 어떤 그 토지와 땅과 유착이 된 그런 거기서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라져가는 남부에 대한 어떤 탄식, 거기에 대한 향수, 그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뭐 영화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로스트 인 더스트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대대로 땅을 뭐 일구든 살든 근처에서 일하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 석유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몰리는 거죠. 네.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방식은 은행을 터는 방식. 은행을 턴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결국은 서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드 웨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옛날의 서부 지역들 혹은 남부 지역들 이런 것들에 사멸해가는 삶의 방식.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너희는 이제 역사에서 아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 같은 것을 영화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굉장히 쓸쓸하게 거기에 대해 경의를 바치기도 하고 조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 거죠. 되게 묵직한 그런 게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런 표현 방식이 세련됐다라고 또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걸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진 않잖아요. 뭐 얘기하고 싶은 어떤 비판 의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막 이렇게 팻말을 들고 막 그런 식이 아니고 은근히 저 밑바닥에 쫙 깔아놓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도록 범죄 영화의 장르의 어떤 탈을 쓰고 있으니까 볼 때도 전혀 뭐 지루한 것도 없고. 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클래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스트 인 더스트 같은 영화가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네. 자, 이제 명대사 뭐 직접 적어주셔야죠. 명대사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의 명대사는요. 네, 네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저기 있는 저 자식들 손으로. 네, 사실은 좀 순화를 했거든요. 네. 여기도 욕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뭐 저기 있는 저 개자식들 네. 손으로? 보안관 두 파트너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모텔에서 그냥 계속 투숙을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앉으면서 이게 할 일 없이 또 농단 따먹기 하고 있는데 인디언의 후예인 그 후배 보안관이 인디언의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하죠. 150년 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네. 당신네들이 쳐들어와서 내 땅을 빼앗고 계속 그렇게 착취를 했다. 그때 군대가 아니라 저 자식들 손으로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대사구나. 그러면서 은행을 딱 가리키죠. 그러면 형제 털고 있는 그 은행에 간판이 딱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결국 주범은 탐욕스러운 거대 자본이 아닌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진짜 속 얘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송우진 씨가 3번 명대사를 하는데 전부 다 욕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평소 언어 생활이 개자식들 정도는 이제 욕으로 생각 안 하죠. 네. 일부러 그렇게 고르는 건 아닌데요. 그룹 이름이 스위스로운데 네. 자막해 주세요. 네. 송우진 씨의 의견은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근데 진짜 명대사입니다. 영화를 보시게 되면 누구나 다 그 대사를 생각하시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영화의 별점을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제가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부담되네요.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못 보셨죠, 진짜로? 봤어요. 봤어요? 아,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거짓말을 못 입이 좀 하겠어요. 거칠어서 욕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 자, 그러면 로스트 인 더스트의 별점을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별점 4개 받습니다. 와우. 진짜 멋있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실 영화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영화로 남을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깐느 영화 초청작 그 깐느 마크도 또 붙어 있어서 그런 거 붙으면 안 보러 가고 싶잖아요. 아, 왜 그런 거 있다니까요. 야, 이동진이 별 5개 줬대, 보러 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멤버들도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 꺼리시지 말라고 제가 반 개 뺐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니까 네.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순위는 뭐 이건 거의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별 4개 반이었던 건 무비썸에서는 없었거든요. 브라보네요.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쁘네요. 네. 제가 함께한 영화가 또 2등의 그러네요. 자리가 또 오르니까.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영화들 위주로 고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10편은 다 멋진 영화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비썸 저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좋은 영화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아우, 좀 더 이 영화가 좋다라고 더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는 타란티노 영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욕설 한번 제대로 한번 쓰시라고. 타란티노 영화 또 제가 좋아합니다. 또 F로 시작되는 이런 거. 예.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